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죠? 제일 즐거운 시간이에요. 자, 환매입니다. 환매. 자, 지금 현재 이 부동산 소유권을 갑이 가지고 있어요. 갑 앞으로 등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다른 등기는 없는 상태예요. 갑이 을에게 매매, 돈을 받고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저 집을 반드시 다시 살려고 그래요. 근데 팔고 나서 나중에 돈을 갖고 을에게 가서 사고 싶다라고 청약을 해도 을이 승낙하지 않으면 못 사겠죠. 그래서 다시 사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팔 때 다시 산다는 조건을 붙여서 계약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팔았던 물건은 매매예요. 그럼 여러분이 사서 그걸 누군가에게 팔면 두 번째 매매가 이루어졌죠? 그건 전매라고 불러요. 전매. 굴을 전자를 써서 매매가 한 바퀴 굴러서 두 번째 매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파는데 누구한테 파느냐? 샀던 사람에게 다시 팔아. 즉 샀던 사람이 팔았던 사람이 다시 사. 이거는 전매라고 하지 않고 환매라고 얘기합니다. 자, 팔았던 내가 그 물건을 내가 다시 사. 이건 무슨 매? 환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매는 그냥 두 번째 매매야. 누구한테 팔든 그건 전매가 되는 것이고 샀던 사람에게 다시 팔아. 이건 환매라고 하는 거예요. 되죠? 환매. 그래서 갑이 을로부터 다시 사는 거예요. 환매인데, 자, 우리 민법에서 매매를 배우면 마지막에 환매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환매의 약정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왜? 사고 싶으면, 파는 물건을 다시 사고 싶으면 다시 사는 게 확실하려면 팔 때 다시 산다는 약정도 같이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다시 살 수 있지. 다음에 내가 사겠다고 일방적으로 요구를 해도 상대방이 승낙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죠. 그래서 붙이라는 거예요. 조건처럼. 그게 환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매매와 환매가 동시에 성립을 시키고 매매 원인 을에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다시 사는 환매 등기도 같이 신청하라. 등기법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와 환매가 동시에 성립시키듯이 매매 원인 등기와 환매 등기는 동시에 신청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갑과 을 당사자가 똑같죠. 물건도 저 부동산이 갔다가 다시 오는 거죠. 그런데 당사자와 물건은 같지만 소유권 이전의 방향이 달라요. 매매는 갑에서 을로 가는 거야. 환매는 을에서 다시 갑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소유권 이전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 등기는 별개의 등기다. 별개 등기. 그래서 신청서도 따로따로 한 장씩. 그래서 매매 원인 이전 등기 신청서 별도, 환매 특약 등기 신청서 별도에서 별개 신청서로 신청하라. 동시 신청, 별개 신청서. 두 개 신청서로 신청하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됐을 때 을은 매매 돈 주고 산 거 맞죠? 근데 매매로 끝났어요. 다시 되팔아야 된다는 환매 특약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죠? 그래서 환매 특약 후 매매라고 해서 보면 환매 특약이 붙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등기를 합니다. 근데 요거는 매매 원인 이전 등기인데 환매 특약 등기 신청도 했잖아. 그래서 환매 특약 등기가 들어가는데, 자, 우리 등기법에서 이렇게 특약이니 또는 무슨 약정이니 요렇게 붙는 이름의 등기는 부기등기로 등기해요. 부기등기로. 그래서 이 환매 특약 등기는 2번 등기에 부기등기로 붙어 있다. 2-1 해서 부기등기로 등기해요. 자, 다시 각종의 특약이나 각종의 약정을 등기할 때는 언제나 무슨 등기로 한다? 부기등기로 합니다. 환매 특약 부기등기로 합니다. 그럼 아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의 등기,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등기, 무슨 등기? 부기등기로 합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권리 소멸이 이런 경우 권리 소멸시킨다는 약정을 하고 그 권리 소멸의 약정을 등기해요. 무슨 등기로 해요? 부기등기로 등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특약이나 약정 나오면 부기등기로 등기해요. 부기등기로 특약등기가 들어가. 여기서 환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뭐냐? 자, 우리 등기할 때 반드시 적어야 되는 사항이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있으면 적고 없으면 안 적는 사항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환매 특약 등기할 때 반드시 적어야 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이에요. 자, 지금 갑과 을이 매매를 하는데 5억의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요게 매매 대금이에요. 그러면 환매 특약 등기할 때 환매할 때는 매매 대금 얼마?
5억이다라고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 매매 환매 특약 등기하면서 자 부동산을 감정해 보니까 5억이라고 나왔더라. 그럼 감정 비용이 매매 비용으로 추가가 됐겠죠. 그래서 매매 비용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적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법에서는 이 환매를 할 때 부동산은 5년 이내의 기간에만 환매할 수 있고 동산은 3년 이내의 기간만 가능해요. 이게 법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 기간은 절대적 기간이라고 해서 연장도 불가능하고 갱신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간 내에만 환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5억 주고 팔았어요. 그리고 이 집 앞에는 4차선 도로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하철들이 전부 굽어져서 일로 지나가면서 앞에 도로가 20차선으로 넓어지고 1호선부터 9호선까지 환승역이 생겨가지고 그 출구가 여기 생기는 바람에 집에서 뛰어나오다 딱 자빠지면 1번 출구로 바로 굴러 내려가는 거야. 자, 이거 지금 5억 한다. 50억에도 못 산다. 50억에도 못 삽니다. 자, 값은 얼마 주고 살 수 있을 것인가? 5억 100만 원 주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적 기준이에요. 5억 100만 원. 문제 이해되시죠? 5억 100만 원. 근데 매매 규정은 임의 규정이라 반드시 이길 필요는 없어요. 따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환매는 실제로 환매 약정을 붙여서는 누구나 안 팔립니다. 여러분도 환매 특약 들으면 좀 빠른 분들은 우와 앞으로 물건 팔 때 환매 특약 붙여야지. 왜? 가격이 오르면 옛날 가격으로 사면 될 것이고 안 오르면 권리 행사 안 하면 되잖아. 권리 포기하면 되거든. 안 사면 되지, 그죠? 와, 붙여서 팔아야지. 그럼 절대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매수인이 가격이 오르면 옛날 가격으로 되살 것이고 안 오르면 안 사갈 거잖아. 그런 계약을 매수인이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실제 계약에서 이 특약을 못 붙이는 거야. 그래서 이 특약은 사실은 담보수단으로만 거 있습니다. 담보수. 그건 민법에서 배우세요. 그래서 이 매매 대금의 이자하고 물건의 사용이익이 상계 퉁돼 버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형 담보수단으로 쓰이게 됩니다. 됐어요. 끝나시고. 그래서 우리 등기부에서는 자 환매 특약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 다음에 환매 특약 등기의 필요적 계상 두 가지. 얼마에 파느냐? 매매 대금. 비용 얼마 들었냐? 매매 비용. 이것만 주면 다시 살 수 있다. 그죠? 필요적 계상. 그 정도. 그다음 환매권의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 부기 등기라고 해서 환매권은 채권입니다. 여러분 채권도 물권처럼 자유롭게 양도할 수는 없지만 채권도 양도할 수 있죠. 그래서 채권도 갑이 병에게 팔아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매권이 이전이 돼요. 환매권이 이전이 됩니다. 환매권 이전의 등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2-1-1 해서 환매권 이전 병 이렇게 등기가 돼요. 그래서 2-1 부기 등기고 다시 1은 부기 등기에 다시 부기 등기였다. 부기 등기의 부기 등기라고 부릅니다. 환매권 이전 등기. 무슨 등기? 부기 등기의 부기 등기 나왔는데 나중에 우리 부기 등기를 내주 다음 주에 배웁니다. 그때 가면 권리를 이전할 때 자 우리 1번, 2번 요렇게 번호가 붙는 거 다음 3번, 4번으로 갔겠죠. 요런 번호가 붙는 거 번호 하나만 붙는 것을 주로 번호 붙이는 방식으로 하는 등기 주등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번호가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두 가지 옆번호 가지치고 번호 하나 붙었죠. 요게 부가적으로 기입돼서 번호가 여러 개 쓰였다 부기 등기라고 불러요. 근데 권리를 이전 등기할 때 두 가지로 딱 나눠집니다. 소유권 이전만 주등기로 해요. 소유권이 아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환매권 이전은 전부 부기 등기로 합니다. 다시 무성권 이전만 주, 소유권 이전만 주, 나머지 권리 이전은 모두 부기 등기로 해요. 그럼 환매권은 환매 특약으로 인해서 갑이 살 수 있는 환매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이요. 갑하고 오라고 계약을 한 거니까 채권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채권은 소유권이다, 아니다. 소유권은 물권이고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니까 아예 물권이 아니야. 그럼 소유권은 물권의 대표적인 권리인데 채권은 물권이 아니니까 당연히 소유권 될 수 없죠. 그럼 채권 이전 무슨 등기로 해야 돼? 부기 등기로. 그런데 환매 특약 자체가 무슨 등기로 되어 있어요? 부기 등기로. 거기에 다시 부기로 한다. 그래서 부기 등기의 부기 등기. 2-1-1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 정도. 하나 정도 더 하면 좋겠는데 그건 다음에 하시죠. 됐고. 자, 됐다. 연도 보시고. 됐고. 넘어가서 신탁으로 갑니다. 자, 우리 소유권 이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신탁입니다. 신탁. 왜 가장 중요할까요?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니까.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니까. 근데 신탁은 신탁에 관한 법률 규정이 신탁과 관련한 법률이 있습니다. 옛날에 신탁법, 신탁업법이라고 불렀던 것이 이름이 바뀌면서 신탁에 관련 규정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바뀝니다. 여러 가지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그리고 신탁법 자체가 많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 등기 절차 규정도 대폭 개정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신탁에 관한 이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는 신탁이 원방으로 자주 나옵니다. 제일 중요하다. 소유권 이전에서는. 그런데 신탁은 이제 뭐 신탁에 대해서 이해하고 뭐 해야지 하는 쓸데없는 생각은 버리시고 신탁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또 신탁을 제대로 공부하려고 하면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이 신탁에 관련된 규정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안 되느냐? 이 법률 규정만 다루는 게 아니고 채권 다루고 담보권 다루고 사채 다루고 막 이래 나오거든요. 신탁은 부동산 신탁도 되고 동산 신탁, 현금 신탁, 채권 신탁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채권 관련해서 뭐 나오면 여러분 그 보험회사하고 계약하면 보험 약관 주잖아. 자동차 보험 약관 주죠. 그럼 약관 여러분 읽어보면 한글로 돼 있지만 무슨 얘기인지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 마찬가지로 뭐 채권이 어떻고 이자율이 어떻고 뭐 수수료율이 어떻고 무슨 제가 뭐 예치율이 어떻고 보면 무슨 얘기인지 다 몰라요. 그런데 신탁이 이걸 한꺼번에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은 보면서 이게 무슨 신탁이구나 알면서 이해해야지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버리시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만 절차적인 것만 머릿속에 잘 두고 가시면 돼요. 문제 이해하시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신탁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 설명합니다. 자, 갑이 3층짜리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네요. 밑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갑이 건물은 3층인데 전부 공실이야. 그래서 한 2년 공실로 있으니까 대출 이자도 못 내서 경매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관리를 잘해줄 사람에게 관리를 아예 맡겨버립니다. 돈을 주고 고용하는 게 아니고 소유권 자체를 관리인에게 넘기면서 네가 알아서 전적으로 관리 좀 해줘. 소유권 자체를 어디다는 전문가에게 넘겨버리는 거야. 근데 소유권을 넘기는데 돈 받고 파는 게 아니고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네가 맡아서 관리해줘. 라는 원인. 그게 신탁이라는 거야. 그래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거야. 그럼 소유권 이전했는데 매매, 돈 받고 팔았다, 정력, 공짜로 너해라고 주는 거다, 믿고 맡기는 거다. 믿고 맡기다. 그게 믿을 신탁이다. 그죠? 신탁을 원인으로 맡긴 거야. 근데 맡겼다면 맡긴 사람을 위탁자, 맡은 사람을 수탁자라고 부른다는 거야. 됩니까? 그럼 위탁자와 수탁자의 계약으로 신탁계약은 성립하게 돼요. 그럼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했는데 그럼 어디 언제까지 관리를 할 것인가? 즉 신탁의 기간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이 신탁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맡겼는가? 당연히 관리를 위해서 맡긴 것인가? 아니고 이 동네 불우한 학생들 위해서 장학기금 마련으로 맡긴 것인가? 그래서 나온 이 수익을 갑이나 을이 가지는 게 아니고 이 동네 고학생, 불우학생에게 줘라. 되면 이익은 병이 받겠죠? 그래서 병은 수익자라고 불리고 이런 사람도 등장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위탁자는 누구고 수탁자는 누구이고 수익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신탁의 기간은 어떻게 될 것이고 목적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수탁자는 단순히 관리 권한만 있는가? 아니고 부동산을 처분하고 현금화해서 보다 좋은 수익형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처분권까지도 가지는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탁된 부동산은 그 내용을 일반인들이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도 되겠어요? 알아야 되거든.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신탁의 내용도 따로 등기하자. 자, 위에 거는 이전 등기예요. 이전 등기했는데 원인이 신탁이죠? 그래서 신탁의 내용도 등기하자. 그래서 내용을 등기하는데 이 신탁 내용을 등기한 것은 신탁의 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냥 신탁했다 이렇게 나오면 믿고 맡겼다라는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푸는데 신탁의 등기가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맡겼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탁의 내용을 기재한 거예요. 신탁의 내용 기재한 것은 신탁 등기라고 등기자가 붙어. 됩니까? 위에 거는 신탁 등기가 아니고 신탁이 원인이 되어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야. 위에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고
밑에 등기가 신탁의 내용을 기재한 신탁의 등기예요. 구분하셔야 돼. 됩니까? 그냥 신탁 두 글자만 나오는 거하고 신탁 뒤에 등기자가 붙은 것은 완전히 다른 거다. 되죠? 됐어요. 자, 여기서 신탁 원인 이전 등기는 갑으로부터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이고, 신탁 등기는 신탁의 내용을 등기하는 거야. 서로 별개 등기죠? 별개 등기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등기는 동시에 신청하라. 그리고 신청할 때는 신청서는 한 개로 같이 신청하라. 일건의 신청 정보라고 부른다. 조금 있으면 뒤에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일일신청,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해서 신청한다. 동시신청을 일일신청, 일괄신청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일괄 신청한다는 얘기는 신청서 하나로 같이 신청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괄신청, 동시신청한다. 일괄신청한다. 일일신청. 이걸 써놓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신탁 원인 이전 등기는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해요. 근데 신탁 등기는 누가? 수탁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자, 다시 신탁 등기는 공동 신청, 단독 신청. 단독 신청. 누가 단독 신청? 수탁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수탁자가 단독 신청해요. 자, 그런데 이 신탁 등기를 수탁자가 단독 신청해야 되는데 수탁자가 신청하지 않을 때는 위탁자나 수익자가 신탁 등기를 뭐하여?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복잡하죠. 신탁 등기는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얘기하면 여러분 힘들 거고. 그리고 7번 봅니다. 자, 원래 을이 소유권 가졌어요. 그리고 을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해서 신탁 원인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거는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이고, 신탁의 내용을 기재하는 신탁 등기는 별개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탁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신탁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하면 양이 너무 많아서 등기부가 권리를 공시하는 게 아니고 신탁 내용 때문에 몇 장을 잡아먹게 돼. 이거 주객이 전도되었다. 그렇게 할 수 없네. 그래서 신탁의 내용은 신탁 원부라고 부르는 별도의 장부에 신탁의 내용을 기재를 해요. 그래 놓고 신탁 원부는 따로 보관하면서 등기부에는 신탁 원부에 그 신탁이 등기되어 있는 번호만 기재를 해줍니다. 제2019-31호. 요 등기를 무슨 등기? 신탁 등기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신탁 원인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등기를 할 때 서로 다른 칸에 등기를 했지만 번호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썼어요. 하나의 순위번호. 됩니까? 자, 그러면 절차상 신탁이라는 말이 나오면 세 가지 공통된 절차가 적용됩니다. 자, 공통된 절차라는 얘기는 앞으로 신탁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신탁 원인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하든, 신탁이 끝나서 신탁 원인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와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를 하든, 또는 신탁의 변화가 있어서 이전 등기의 변경 등기와 신탁의 변경 등기를 하든, 무슨 등기를 하든 신탁이라는 말만 나오면 절차적으로 세 가지 공통 절차를 따릅니다. 첫 번째, 일일 신청.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 신청합니다. 그러면 신청 정보를 별개로 제출한다 나오면 틀린다. 그리고 일괄 신청, 동시 신청하지 않고 별개로 신청한다 나오면 틀린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신탁 등기든 신탁 등기의 변경 등기든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든 언제나 수탁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그런데 수탁자가 단독 신청해야 될 신탁과 관련된 그 등기들은 언제나 위탁자나 수익자가 무슨 신청할 수 있다?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탁자만 나오면 이건 공통적입니다. 마지막, 신탁 등기하든 변경 등기하든 말소 등기하든 무슨 등기하든 하나의 순위번호로 합니다. 됐습니까? 해서 요 세 가지는 저게 노란 세 가지는 어떤 신탁이 나오든지 공통 적용이 됩니다. 공통 적용이 돼요. 그렇게 외워두고 나중에 신탁 들어가서 문제를 읽어보면 이러이러한 경우에 하는 이런 신탁 원인 무슨 등기와 이러이러한 등기는 하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고. 그럼 여러분은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뒤에 나오는 절차에서 신청 정보를 별개로 나오면 틀렸다. 순위 번호를 별개로 나오면 틀렸다. 동시 신청할 필요 없다 나오면 틀렸다. 됐습니까? 다만 동시 신청해야 되는데 동시 신청 안 해도 되는 유일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대위 신청할 때는 동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유일하게 예외 하나 인정해 줍니다. 자, 대위 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는 거예요? 제3자가 대신하는 거예요? 제3자가 대신하는 게 대위죠? 대위. 그렇다면 원래 신탁 원인 이전과 신탁 등기는 동시 신청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신탁 원인 이전 등기는 갑과 을이 같이 신청하죠? 공동 신청이잖아. 갑과 을이 이전이니까 권리 이전. 갑이 의무자, 을이 권리자. 공동 신청이야. 근데 신탁 등기는 공동이에요? 수탁자 단독이야? 수탁자 단독이야. 근데 신청서는 따로 해요? 하나로 같이 해요? 신청서 하나로 같이 해. 같이 하는데 위에 등기만 을이 신청하고 밑에 등기는 을이 신청서를 안 쓰는 거야. 희한하죠? 무슨 등기자 이런 게 있나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을이 신청 안 하는 걸 본 위탁자나 수익자가 뒤에 알고 대신해서 신청할 수도 있잖아. 그럼 대위 신청은 반드시 두 개가 동시 신청돼야 된다. 대위 신청할 때는 뒤에 신청할 수도 있다. 뒤에 신청할 수도 있으니까 대위 신청할 때는 동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라는 예외가 하나 인정됩니다. 그래서 자, 원칙, 절차상 원칙 세 가지. 신탁과 관련해서 나오면 이런 등기하든 저런 등기하든 일일 신청,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 동시 신청. 맞죠? 두 번째, 신탁 등기든 신탁 등기의 변경이든 신탁 등기의 말소든 신탁에 등기 들어오면 수탁자 단독 신청하되 언제나 위탁자나 수익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고 대위 신청할 때는 특별히 무슨 신청할 필요 없다? 동시 신청할 필요 없다. 그리고 신탁과 관련한 등기는 언제나 순위번호를 따로 한다, 하나로 한다. 하나의 순위번호. 요 세 가지는 무슨 신탁에 넣어든지 공통이라는 거예요. 됩니까? 문제 나갑니다. 자, 신탁된 부동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 신탁자의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변경 등기와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는 동시 신청할 필요 없다. 맞다, 틀렸다.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 그러나 알아듣는 건 하나야. 신탁이라는 글자가 묻어 있는 거야. 그런데 대위 신청한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럼 동시 신청할 필요 없다. 맞다,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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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틀렸다. 자, 신탁된 부동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하는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는 순위번호를 별개로 기록해야 한다. 맞다, 틀렸다. 틀렸다. 하나의 순위번호라고 했잖아. 그냥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으려고 하지만 신탁 나왔군 했는데 순위번호 별개로 틀렸다. 동시 신청할 필요 없다. 틀렸다. 하지만 대위 신청 나왔다. 동시 신청 안 해도 된다. 맞죠? 그냥 그대로 정의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하려고 하지 마. 골치 아프니까 더 골치 아파요. 됐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신탁 등기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갑니다. 자, 원래 소유권을 양군이 가지고 있었어요. 양군이 가지고 있다가 신탁해서 김양에게 신탁 맡겼습니다. 그럼 양군이 위탁자고 김양이 수탁자다, 그죠? 맞죠? 이렇게 신탁을 했어요. 그러면 2019년 8월 3일 등기 원인일자 신탁이 되었다라고 신탁 원인 이전 등기가 들어왔어요. 그럼 신탁이 됐다면 신탁 어떻게 됐는데? 그럼 김양은 이거 그냥 관리만 하는 거야? 처분권까지 있는 거야? 뭐 때문에 신탁했는데? 이걸 다른 사람이 알 필요 있다. 그래서 신탁에 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신탁하고 들어갔는데 소유권 이전과 신탁 등기는 수리번호 하나 같이 썼죠. 신탁의 내용을 등기해야 되는데 내용 등기하면 몇 장이 지나가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탁원부 제2017-32호 이렇게만 등기해놓고 등기부를 공개받는 자가 나는 신탁원부 내용도 같이 열람하고 싶습니다. 열람시켜줍니다. 신탁원부 내용도 증명서 발급받을 때 같이 증명서로 발급해주세요. 같이 복사해 줍니다. 같이 공개 원하면 항상 같이 공개를 해줍니다. 하지만 공개해달라고 요구해야 공개해줍니다. 됩니까? 그렇게 해줘요.
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요즘 저거 들어왔잖아. 저 들어온 게 아니고 전세 사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죠. 전세 사기. 그 전세 사기 중에 이 신탁이라는 제도가 복잡하니까 이 신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전세 사기 치는 인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사항 등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부동산이 신탁되는 부동산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입니다. 내가 소유자입니다. 여러분이 신탁회사입니다.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이걸 신탁을 하는 거야. 됩니까? 그럼 신탁 부동산 관리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되죠? 그런데 다가구 다세대니까 이 세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하고 나하고 신탁에 계약해서 나는 위탁자, 이러면 수탁자죠. 둘이서 계약을 하는 거야. 어떻게 계약하느냐? 이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이나 전세 계약은 위탁자가 한다. 관리는 여러분이 하되 전세 계약은 누가 한다? 위탁자가 한다. 라고 계약을 해버리는 거야. 위탁자가 하되 그러면 그 전세금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책임을 진다. 그렇게 계약을 하는 거야. 됩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 세입자를 만나서 보세요. 등기부. 밑에 김양인데 이 신탁 맡긴 거죠? 사실 내 거야.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맡겼네. 원래 소유자는 양굴이네. 내밀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신탁회사하고 내가 소유자니까 내가 주기로 돼 있어. 그리고 나중에 전세 문제 생기면, 보증금 문제 생기면 나한테 와. 안 되면 신탁회사 찾아서 물어봐. 사기를 치는 거야. 그래서 전세금은 있는 대로 땡기고 돈 달라 하면 런닝만 제게 됐잖아. 되죠? 그럼 여러분은 이제 난리 난 거야. 가서 물어보니까 신탁돼 있군. 수탁자 한번 찾아가봐. 신탁회사 한번 찾아가봐. 가니까 신탁회사 준다 안 준다? 안 줘. 우리 둘 계약으로 위탁자가 계약하고 그로 인한 책임도 위탁자가 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자한테 가서 전세금 달라고 하세요. 나는 줄 의무가 없습니다. 못 받는 거예요. 됩니까? 그래서 그런 사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올해 처음 들어온 것이 주의사항 등기라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주의사항이라고 하는 거. 자, 3번 신탁의 주의사항 등기 하고 여기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가지고 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등 법률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기부만 보지 말고 신탁 원부를 확인해서 신탁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확인해서 거래할 필요가 있다. 라고 주의사항 등기함으로써 뭔가 등기부만 보지 말고 신탁 원부까지 확인해 보라. 라고 하는 걸 넣었다는 거야. 됩니까? 그래서 신탁의 주의사항 등기가 들어오게 돼요. 이 주의사항 등기는 올해부터 새로 들어온 따끈따끈한 거 아직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들어왔고 이 주의사항 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부기등기로 한다. 부기등기로 해요. 그죠? 부기등기로 새로 들어온 겁니다. 따끈따끈한 겁니다. 그죠? 그랬어요. 하도 도둑놈들이 많고 사기꾼들이 많아서 그렇죠. 사기를 안 당해본 사람은 왜 사기당하는데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사기당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사기를 쳐도 그 사람만은 사기칠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사기꾼이에요. 무슨 이해하시죠? 그래요. 실제로 제가 이제 법을 배울 때 형법, 법 전문 교과서에도 그게 나옵니다. 사기당해서 사기꾼한테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고소를 했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검찰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계좌 추적해 보니까 피해자 말고 다른 피해자도 더 있는 것 같다. 연락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기죄로 피소가 되어 있는데 보니까 당신 이름하고 돈 보낸 흔적이 있더라. 혹시 돈 받은 적이 있냐? 당신도 피해자일 수 있으니까 와서 피해자 진술 좀 하시오.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한 얘기가 하하하 경찰관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사기를 해도 그 사람만은 사기칠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사기꾼이야. 그게 썩는단 말이에요. 그 사기꾼의 기술이 뛰어나죠. 그러니까 전청조 보라고 여잔데 남자 행세를 하면서 그 사기를 치는 거야. 그것도 썩는다고. 그게 남무식이 남현인가 그 여자가 멍청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야. 그 여자도 운동만 해서 다른 사람보다 사회경험 좀 적을지라도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동물적인 감각까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도 쏘겠나.
사기꾼이 보통 항상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보증 서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넘어가면 채권 채무 계약 자체를 하지 않는다. 맞죠? 그게 맞아요. 됐다. 얼마 전에 수원에서 그 네 가족, 세 가족 부인하고 애 둘이 방 안에 죽고 남자는 옥상 가서 투신 자살한 있죠? 그것도 오늘 속보가 뜬데 보니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서 아마 그런 걸 한 것 같아요. 몇 억을 못 받았다. 그것 때문에 아마 앞으로의 생계가 위험해졌겠지. 그러니까 사기꾼 그게 결국 우리나라는 사기죄에 대해서 형량이 너무 약해요. 이놈의 법관이라는 이 미친놈들이 이 사기죄는 정말 약하게 해줍니다. 우리 대부분이 형량에 대해서 양형이라서 양정을 해놓거든요. 사기죄가 이 정도 되면 요 정도 형을 때리라고 대부분이 정해놔요. 기준을. 그 밑에 이제 법원에 따라하는 건데 이 대부분이 사기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너무 낮게 줘. 10억 해먹으면 1년 정도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10억 먹으려면 평생을 해야 되잖아. 10억 사기친 놈한테 1년 줘. 그러면 평생 먹을 돈 1년 살고 오면 숨겨놨다가 내가 가지고 살잖아. 그래 자꾸 사기치는 거야. 사기치는 게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법원이 사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10억 하면 최소 1억에 1년씩은 해줘야지. 10년 살아라. 10년 살아라. 맞죠? 근데 제 생각에는 10년이면 사람이 한 30년 일해서 버는 건 10억을 벌어도 10억을 모으기는 힘들어. 그러니까 10억 하면 최소 30년은 살. 그러니까 너가 그 돈 먹고 살려고 숨겨놔도 너 지금 35이면 나오면 65이야. 그때 늙어가지고 돈이 좀 뭐 할래? 그때 나서 잡아 넣어버려야 되는데 그래 안 한단 말이야. 그죠? 요번에 90매덕 하고 10년 받았잖아. 그죠? 10년 있다 나오면 100억 부자로 떡너그림 사는 거야. 그게 개파이지. 그죠? 근데 그것도 항소해가지고 또 한 10억 주고 저 김앤장 좀 사고 이러면 또 팍 낮아지는 거야. 그죠? 그런 거야. 그 법이, 그게 지금 법 때문에 싸우는 것도 이해는 해요. 법이 일관성이 있고, 법관은 법을 말하는 입이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입이 아닌 이 법관들이 많아. 지금 헌법재판관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저는 여야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법만 보는 거야. 근데 보면, 자기 정치 성향도 드러내고, 법관은 성향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을 말하는 입이어야 돼. 법은 일률적으로 적용돼야 돼. 그러니까 내 성향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야. 됐습니다. 됐다. 자, 그러면 신탁 봅니다. 자, 신탁 원인 이전 느낍니까? 신탁에 관한 느낍니까? 신탁에 관한 느끼니까 신탁 원인 이전 느끼가 아니고 신탁 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탁 등기는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보존 또는 설정 등기와는 별개의 등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아까 신탁 원인 이전은 위에 있고 신탁 등기는 밑에 있었잖아. 별개 등기입니다. 그리고 등기 신청할 때는 자, 신탁 등기와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는 아까 누가? 수탁자가. 무슨 신청? 단독 신청. 해야 되는데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지 아니한다면 누가? 위탁자나 수익자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아래. 자, 괄호 대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그죠?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여러 번 나왔어요. 됐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신탁 원부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아까 신탁의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하려고 하니까 양이 너무 많아. 신탁 원부라고 하는 곳에 별도로 기재하고 등기부는 신탁 원부 번호만 기재한다고 그랬죠? 자, 문제는 여러분하고 나 사이에 신탁을 하는데 부동산을 한 개만 신탁할 수 있다. 법률행위 자유니까 10개도 한꺼번에 신탁할 수 있다. 10개도 한꺼번에 신탁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부동산이 10개면 신탁 원부도 10개 작성해야 되느냐? 한 번에 다 신탁했으니까 한 개만 작성해도 되느냐? 신탁 원부는 무조건 부동산마다 한 개씩, 부동산마다 별개로 작성합니다. 부동산마다 별개로. 그리고 누가 작성해요?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등기관이 작성해요. 이거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신청인이 작성해서 등기소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외우셔야 돼요. 초기에 실제로 문제로 나왔죠. 신탁원부는 부동산마다 별개로 작성하여 신청인이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틀렸다. 등기관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등기관이 작성한다.
그 다음 등기 실행할 때 하나의 순위번호로 세운다. 하나의 순위번호. 됐죠? 하나의 순위번호. 하나의 순위번호. 하나의 순위번호 씁니다. 그 다음에 자 신탁재산이 소유권인 경우하고 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주의사항 등기를 봤어요. 자 주의사항 등기를 봤는데 거기 보시면 이 주의사항 등기가 3-1번에 들어갔는데 이 주의사항 등기하는 신탁은 어떤 권리가 신탁됐어요? 소유권이 신탁됐을 때 주의사항 등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자 신탁재산이 무선권 소유권인 경우에 등기관은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등기하는데 무슨 등기로 해요? 부기등기로 등기합니다. 부기등기. 오늘 부기등기로 하는 거 지금 2개 봤습니다. 아까 환매특약 등기 부기등기. 그리고 신탁의 주의사항 등기 부기등기. 맞죠? 이 주의사항 등기는 신탁되는 권리가 재산이 무선권 소유권일 때만 주의사항 등기합니다. 그리고 무슨 등기로 합니까? 부기등기로 합니다. 부기등기. 그리고 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등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는 등기사항 증명서 뿐만 아니고 등기기록의 일부인 신탁원부까지 확인해서 신탁의 목적이나 수익자나 신탁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신탁조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주의사항을 기재해 놓음으로써 그냥 말만 믿고 거래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놔도 신탁원부를 보면서 무슨 얘기인지를 일반인이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 보험 계약하면서 보험약관 준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봅니까? 못 이해합니까? 이해 못하죠. 뭐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 뭐 하고 나오는데 모르잖아. 됐다. 그러니까 법은 이래놓고 나는 할 일 했다고 스스로 위안할 때 쓰는 거야. 실제로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뭐 이런 게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번째 고유재산부터 봅니다. 자,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됐을 때는 그 등기는 무슨 등기로 합니까? 주등기로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잠깐 봅니다. 자, 여기 등기부 보세요. 지금 소유권이 갑에게 있다가 을에게 이전이 됐네요. 신탁됐습니다. 그럼 소유권은 갑이 가질까요? 을이 가질까요? 소유권은 을이 가집니다.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습니다. 맡긴 건데요? 맡겼는데 맡기는 방법으로 어떻게 맡겼어요?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맡겼죠. 그래서 소유권은 수탁자가 가집니다. 위탁자는 소유권자가 안 해요. 다만 우리 세법에서는 실질과세 원칙 때문에 지금 위탁자가 세금 내도록 돼 있죠. 돼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법적으로는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습니다. 근데 세법사한테 물어봤다고 이게 법적 논리로 지금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 지가 엄청 오래된 거다. 근데 왜 위탁자가 계속 되느냐?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얼마 전까지는 실질과세 원칙으로 수탁자가 냈대. 그래서 이번에 태도를 바꿔서 다시 위탁자로 바뀌었대. 그게 좀 왔다 갔다 한대요. 지금은 위탁자가 세금 낸대. 막 그런가 보다 하시고 일단은 수탁자가 소유권을 가집니다. 됩니까? 자, 문제는 완전히 내 거다, 맡은 거다. 맡은 거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때 수탁자는 내 부동산처럼 소유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맡은 목적 내에서 소유권을 행사하는 거야.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소유권을 행사하는 거야. 소유권은 가지되 소유권 행사는 제약된 소유권 행사를 하는 제약된 소유권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됩니까? 자,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뭐 깨부셔야 돼.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 받아 한마 들고 내 집이면 깨부시면서 스트레스 풀면 되는 거야. 근데 내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신탁받은 부동산이야. 나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한마 가지고 신탁받은 부동산 깨부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돼. 그거는 내 게 아니니까. 내 거지만 내 게 아니니까. 됩니까? 그 완전히 내 거는 뭐라고 하느냐? 고유재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을이 집을 사용하다가 갑에게 물어봅니다. 신탁 약정이 끝나면 이 부동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했더니 갑이 적당한 가격 받고 팔려고 합니다. 했더니 수탁자가 위탁자 갑에게 제의합니다. 그러면 제가 사고 싶습니다. 하니까 위탁자가 여태까지 관리도 정말 잘해줬으니까 당신 같으면 내가 금액도 절충을 많이 봐줄게. 근데 팔지 하고 샀어요. 그러면 이제 이 부동산은 신탁 받은 부동산이다. 완전히 내 거다. 완전히 내 거다. 그게
고유재산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됩니까? 고유재산 되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에 나왔잖아요.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무슨 재산으로 되었어요? 고유재산. 그럼 이제 신탁된 게 아니고 고유재산으로 되었다고 변경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 등기는 무슨 등기로 해요? 주등기로 해요. 그래서 고유재산 나오면 주등기, 고추밭. 그런데 아까 주의사항을 등기합니다. 주의사항은 무슨 등기로 해요? 부기 등기로 해요. 그래서 고추밭 주부하고요. 고추밭 우리 성악도 있잖아. 그죠? 들어보셨죠? 가을의 클래식, 가을의 성악 같은 데 가면 앞에 바리톤이나 테너가 나와가지고 합니다. 고추밭 들어봤어요? 사익길로 걸어가면 어허 네 부르는 참 그죠? 이 문화생활 못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대화도 하기 싫어. 고추밭 안 들어봤어요? 일부 성악가들은 이걸 보리밭으로 가사를 바꿔서 부르기도 하더만. 보리밭 안 들어봤어요? 고추밭이야, 고추밭. 고유재산 주등기, 고유재산 주등기. 그럼 고추밭에 고추 타러 아저씨가 갔을까요? 주부가 갔을까요? 주부가 갔어. 아까 주의사항 부기등기, 고유재산은 주등기, 주의사항은 부기등기, 고추밭의 주부, 고추밭의 주부. 외우세요. 외우라. 이 주부는 여러 번 고추밭은 여러 번 나왔는데 주부는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올해 새로 들어온 따끈따끈한 신상이다. 신상. 그죠? 신상이야. 됐어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브랜드 신상 나왔다면 구경하러 가잖아. 그럼 출제위원도 신상 나왔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구경하러 가겠어요? 구경하러 가겠지. 그죠? 됐어요. 그 다음에 합유 나왔습니다. 자,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합유하는 게 나왔어요. 자, 요것만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거의 다 봤습니다. 조금 이따 합유는 조금 이따 보시죠. 자, 신탁 등기와 타 등기. 위탁자는 소유자가 아니고 아까 수탁자가 소유자라고 그랬죠? 수탁자가 소유자입니다. 그 정도까지 아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다음에 하시고 뒤에 가면 신탁 원부 기록의 변경 등기라고 해서 요즘 조금 지문에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합니다. 지금은 가장 중요한 핵심 베이스부터 지금까지 했던 거 그것만 어느 쪽에 두십니다. 자, 마지막 요거 하나 본다.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합유라는 게 나왔어요. 그럼 요걸 보면서 설명하고 오늘 끝납니다. 자, 지금 갑이 을에게 신탁을 했습니다. 전 재산입니다. 그런데 전 재산을 을이 단독으로 수탁자로 있다가 처분하고 금전화해서 톡 껴버리면 도망가 버리면 갑은 전 재산 잃게 되겠죠? 불안하죠? 그래서 수탁자를 을뿐만이 아니고 병정 세 사람을 수탁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탁자가 한 명, 여러 명. 그러면 소유권을 한 명이 가진다, 여러 명이 나눠 가진다. 여러 명이 나눠 가죠? 그럼 소유권이 여러 개여야 돼요. 소유권은 한 개니까 소유권 한 개를 나눠 가져요. 나눠 가져. 이게 공동소유야. 공동소유로서 등기되는 것은 아까 공유와 합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걸 공유로 할 것인가, 합유로 할 것인가? 아까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무슨 유? 합유. 이거 합유라는 거야. 합유. 무슨 유? 합유. 자,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 우리 저번 주에 민법상 조합 부동산 취득 자격 있다 없다? 없다. 민법상 조합은 동업하자는 동업자 단체가 민법상 조합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동업은 민법상 계약으로 동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계약이 존재한다, 조합도 존재한다. 계약이 깨졌다, 조합도 깨지고 없다. 그런데 계약이라는 건 의사표시의 합치야. 그럼 의사표시가 계속 일치하고 있다, 조합이 존재한다. 의사표시가 중간에 깨졌다, 조합도 깨졌다. 근데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깨지는지는 당사자만 알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럼 조합이 존재하는가 깨졌는가도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알 방법이 없죠. 그래서 민법상 조합 이름으로는 등기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조합 이름은 등기부에 올라갈 수 없다. 그래서 등기할 때 조합 재산으로 부동산을 사면 조합 이름으로는 등기가 안 되니까 조합원 전원 명의로, 조합원이 A, B, C가 있다면 A, B, C 공동 명의로 등기한다. 그럼 공동 소유니까 공유다, 합유다. 합유. 대표적인 합유라고 그랬어요.
합유 등기할 때는 지분을 기재하지 않고 합유라는 뜻 기재한다. 맞죠?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합은 합유야. 그 다음에 수탁자가 한 명, 여러 명. 그러면 무슨 유? 합유. 해서 이 조합과 수탁자 나오면 합유다. 조수 합유. 조수는 건설 현장 가면 노가다 10장이다. 시다발이다. 시다발이잖아. 시다발이는 합유. 양반님네들은 공유. 양반은 공유. 시다발이 합유. 조수는 합유. 외우라고 하는 얘기예요. 진짜로 시다발이는 합유인가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외우라고 하는 얘기예요. 조수 합유. 조수는 합유. 맞죠? 조수 합유. 자, 우리 공유는 자유로운 공동소유야. 내 지분 내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죠. 근데 합유는 동업하자고 모였으니까 지분을 내 마음대로 팔아먹는다는 얘기는 동업을 내 마음대로 깬다는 얘기잖아. 그럼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지. 그래서 조합 지분, 동업자 지분을 팔아먹을 때는 내 마음대로 팔아먹는다. 전원 동의 있어야 팔아먹는다. 전원 동의. 조합은 전원 동의 있어야 되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갑은 을 혼자 팔고 토낄까봐 을병정을 공동소유자로 수탁자로 지정을 해놨는데 공유로 하면 혼자 다 먹고 토낄까봐 각자 먹고 토끼도록 한다는 거야. 공유는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죠. 그러면 공유로 하면 혼자 다 먹고 토낄까봐 3분의 1씩 나눠주고 3분의 1씩 먹고 토끼게 만드는 게 공유야. 그런데 합유는 3분의 1씩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전원 합의돼야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전원 합의돼야. 그러면 불안한 갑은 각자 팔아먹고 토끼도록 공유로 해줘야 될까요? 합의 안 되면 못 팔아먹게 합유로 해야 될까요? 합유. 그래 당연히 합유로 가는 거야. 그래서 민법상 조합과 수탁자 이러면 조수는 합유. 조수 합유. 되죠? 그럼 합유 등기할 때 지분 기재해요 안 해? 안 해. 그럼 수탁자가 여러 명 지분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신 등기관은 합유라는 뜻 기록한다. 맞죠?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죠. 너무 많이 하면 힘들 테고 여기까지만. 자, 해서 여기까지 하시고 용익물건, 담보물건부터 해서 남은 부분은 다음 주에 다 정리가 됩니다. 됩니까? 사실 뒤에 있는 부분 중에서 변경, 경정, 말소, 말소 회복 이런 부분은 문제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요번에 핵심만 탁 가지고 빨리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중요 부분 위주로 볼 거니까 그래요. 이거 우리 필수가 양이 적죠? 이것도 다 안 봅니다. 한 80%에서 85%만 볼 거예요. 그것만 해도 합격하고도 잔돈 받아요. 할 필요 없습니다. 하는 것만 잘 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